어머니, 어제 저희 집에서 하루 신세 지신 거랑 오늘 아침 드신 것까지 다 합쳐서 15만 원은 받아야겠어요. 엄마가 아들 집에서 하룻밤 잘 수도 있는 거지. 며느리가 돼서 지금 나보고 돈을 내라는 거야? 어머니,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여기 어머니 아들 집이 아니라 어머니 아들이랑 며느리랑 반반 나눠서 구매한 집이에요. 저랑 승재 씨가 반반 나눠서 산 집이라고요. 이 집의 절반은 제 건데 제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불쑥 찾아오셨잖아요. 내가 내 아들 집 찾아오는데 너한테 미리 허락을 받고 와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돼서 아들 집에서 밥도 못 얻어먹니? 자꾸 똑같은 말하게 만들지 마세요. 이 집은 저랑 승재 씨 공동명의고 절반은 제 거예요. 제가 솔직히 다 말씀드려요. 요즘 시대에 결혼할 때 남자 쪽에서 집도 하나 안 해오는 경우가 어딨어요? 제 주위에 결혼할 때 남자 쪽에서 집도 하나 안 해온 건 저밖에 없다고요. 세상이 아무리 변했어도 그렇지. 결혼할 때 부모가 꼭 보태주라는 법이 어딨어? 우리 세대는 전부 부모 도움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야. 너희 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양가 부모님 도움받는 걸 어떻게 당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 두 분이 돈이 없어서 안 도와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데 모른 척 하셨으니까 그렇죠. 아버님께서 사업하셔서 돈도 많이 버셨는데 어떻게 땡돈 한 푼 안 도와주실 수 있어요? 죽을 때 그 돈 들고 가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자기 아들이 결혼했으면 아들이랑 며느리한테는 베풀 줄도 아셔야죠. 그래, 너 말 잘했다. 그러면 사돈댁에서는 너희 결혼할 때 도와줬니? 남자랑 여자랑 같아요? 같냐고요? 정말 더 이상은 못 듣고 있겠구나. 내가 정말 말 안 하고 평생 가슴에 묻어두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내가 어제 네가 그 여자랑 이야기 나눈 거 못 들었을 줄 알아? 무슨 얘기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남편이랑 바람핀 여자가 너한테 몰래 용돈을 줬었다면서. 저희 집에 마음대로 찾아와서 하룻밤 주무신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제가 통화하는 것도 엿듣고 계셨어요? 애초에 어머님이 가진 재산의 일부라도 저희한테 주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저를 이렇게 못된 며느리로 만드셔서 좋으세요? 어머니께서는 저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셨지만 새어머니께서는 먼저 저를 도와주시겠다고 용돈 주시는데 대한민국 천지에 그걸 안 받을 사람이 어딨겠어요?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고 숙박비랑 밥값 지금 제 계좌로 보내세요. 뭐라고? 새어머니, 이게 정말 보자 하니깐.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부에 사는 60대 중반 김현숙이라고 합니다. 평생 웃음이 끊이지 않을 것만 같았고 단란했었던 저희 가정이 한순간에 박살이 나버려 요즘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TV나 유튜브에서나 보던 이런 분통 터지고 억장 무너지는 일이 저한테 생기기라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가정사다 보니 지인들한테 하소연하지도 못하고 답답한 마음을 풀 곳이 없어 이렇게 인생 이야기 채널에 제 사연을 제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 있는 제 사연이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할 줄만 알았던 제 인생 말년에 일어난 분통 터지고 억장 무너지는 이야기 한번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남편과 저는 연애 때부터 60대 중반이 된 지금까지 크게 싸워본 적이 손에 꼽을 만큼 금실 좋은 부부였습니다. 저와 남편 사이에서 난 저희 외동 아들 승재도 우리 성격을 닮아서 그런지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 부모 속을 크게 썩였던 적이 없는 효자였고요. 결혼한 지 40년이 다 됐지만 여전히 남편하고 사이도 좋고 아들도 결혼까지 했으니 앞으로 남은 제 인생에 큰 걱정거리는 없을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노후 생활을 어떻게 하면 알차게 보낼 수 있을지 그런 생각들만 하고 있을 때였죠. 남편이 조금 이상해진 것 같다는 느낌을 처음 받았던 건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입니다. 저희 남편은 체질상 술을 전혀 못 마시는 사람입니다.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새빨개지고 가슴이 쿵쾅거려 아예 술을 입에도 안 대는 사람이거든요.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술을 안 마시고 항상 집에 일찍 들어오니 너무 좋았지만 남편 본인은 그런 점을 조금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사업을 하다 보니 거래처 사람들과 같이 술 한잔해야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본인은 음료수만 홀짝거리고 있으니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편한 점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던 제 남편이 어느 날부터인가 매일같이 밤 늦게 들어오고 주말만 되면 상가집에 가야 한다며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 남편은 그렇게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이 아닙니다. 술을 못 마시니 저녁에 술자리에 갈 일도 없고 사업을 그만두고 나니 사업할 때 만났던 분들하고도 연락이 많이 끊겼던 상황이었습니다. 도대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길래 그렇게 늦바람이 들어 밖으로 나돌려고 하는지 답답한 마음에 제가 남편에게 따지듯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 요즘 뭘 하러 다니길래 평생 안 그랬던 사람이 저녁에 집에를 안 들어와? 아니 뭐 요즘 집에만 계속 있으니 너무 심심해서 친구들도 만나고 예전에 사업할 때 알던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는 거지 뭐. 당신 친구들도 내가 다 아는데 그 사람들도 밤늦게 술 마시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잖아. 사업할 때 알던 사람들하고는 연락도 거의 다 끊겼다면서. 도대체 밤늦게 누굴 만나러 다니는 거야? 아, 그냥 만나는 사람들 있어. 당신이 내 친구들을 다 알아? 당신이 모르는 내 친구들도 있다고. 그리고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나이가 70이 다 돼가는데 당신한테 허락받고 나가야 돼. 평소에 안 그러던 사람이 요즘 들어 갑자기 그러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왜 갑자기 발끈하고 그래? 솔직히 말해. 당신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내가 숨기긴 뭘 숨겨. 그냥 친구들 만나는 거라고. 내가 당신한테 그런 것까지 일일이 보고하고 다녀야 해. 친구들도 내 마음대로 못 만나. 아니, 그러니까 당신이 그 밤늦은 시간에 친구들 만나서 뭘 할 게 있다고 매일같이 나가냐고. 술 한 잔도 못하는 사람이 도대체 남자들끼리 뭘 하러 다니냐니깐. 커피 마신다 커피. 남자들끼리 만나서 커피숍에서 커피 마신다고. 뭐라고? 남자들끼리 새벽 늦은 시간까지 몇 시간씩 커피를 마시고 있다고? 지금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하는 소리야? 남편이 둘러대는 변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 진작에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남자들끼리 커피숍에 모여 밤 늦은 시간까지 수다를 떨었다는 걸 믿고 있을 여자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커피숍에서 몇 시간씩 수다를 떨었다고 하더라도 굳이 밤에 만날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성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여자에게는 촉이라는 게 있거든요. 뭔가 말로 표현 못할 쎄한 느낌을 받으면 어김없이 일이 잘못되거나 문제가 생겼던 적이 한 번씩은 있으실 거예요. 남자분들도 아내분들의 그런 촉 때문에 뭔가를 숨기고 있다 곤란을 겪었던 경험들도 한 번씩 있으실 거고요. 저는 그런 제 촉을 믿고 있었기에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남편한테 여자가 생긴 것 같다는 불길한 느낌을 받았는데 제발 그게 사실이 아니고 제가 착각하고 있길 바랬거든요. 한 평생 여자 문제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없었던 제가 결혼한 지 40여 년이 지난 60대 후반이 된 지금 그런 문제를 겪고 싶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저 혼자 의심만 하고 있을 뿐 뭔가 물증이 없으니 더 따지고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이 사실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외모가 좋았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도 남편의 다정했던 성격 때문에 남편과 결혼을 했던 거지. 제 남편이지만 솔직히 외모는 탈락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도 아빠 안 닮고 저를 닮아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이 밤늦게 집을 나갈 준비를 한다고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했죠. 남자가 남자 만나러 나간다고 아침에 한 샤워를 저녁에 다시 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나요? 제가 살면서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샤워를 하러 들어간 남편이 소파 위에 올려둔 휴대폰으로 카톡 소리가 들리더군요. 물이 나게 달려가 조용히 남편 폰을 확인하니 미희라는 여자한테서 온 카톡이었습니다. 오늘 올 때 자신이 선물해줬던 향수를 뿌리고 오면 안 되겠냐는 내용이었죠. 당신 잠시 나하고 얘기 좀 해. 얘기? 무슨 얘기? 나 지금 바빠. 할 말 있으면 그냥 내일 얘기해. 나하고 얘기 좀 하자고. 미희가 누구야? 뭐하는 년인데 당신한테 향수를 뿌리고 오라고 해? 당신하고 무슨 사이길래 향수를 뿌리고 오라고 하냐고. 당신 뭐나 몰래 내 핸드폰이라도 본 거야? 내가 보려고 봤어? 미희한테 카톡 왔다고. 휴대폰에서 알림 소리가 나잖아. 당신 요즘 뭐하고 다니길래 매일같이 밤늦게 나가나 했더니 여자 생긴 거였어? 그냥 친구야, 친구. 다른 친구 통해서 알게 된 동네 친구라고. 나는 뭐 친구 만나면 안 돼. 당신한테도 친구 만나러 나가는 거라고 사실대로 얘기했잖아. 뭐가 문제라는 거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남녀 사이에 친구가 어딨다고. 친구를 만난다는 거야. 친구가 아니라 당신 여자친구겠지. 무슨 친구를 매일 밤마다 만나냐고. 그때까진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 같다는 제 촉이 제발 틀리기를 바래왔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아무 죄 없는 남편을 혼자서 의심하고 있는 거길 바랬었죠. 왜냐면 남편이 외도를 하고 바람을 펴서 집안이 풍비박산나는 일을 젊을 때도 아닌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겪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원했든 안 원했든 이렇게 돼버린 이상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순 없었습니다. 남편도 정말 너무나 미웠지만 이른이 다 된 남편한테 꼬리를 치는 정신 나간 여자가 도대체 누군지도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남편을 정말 혼쭐 내놔야 앞으로 살면서 2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그렇게 좋으면 집에서 나가서 그 여자랑 살아라고 남편한테 집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식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냐고요. 나는 당신이 외도하는 걸 눈 감아줄 만큼 대단한 위인이 아니니 앞으로 나 말고 아예 그 여자랑 살림을 차리지 그러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죠. 그렇게 그 여자가 좋으면 나가서 그 여자랑 아예 살림을 차리지 그래? 그 여자가 이른이 다 된 당신이랑 같이 살아는 준대. 내가 왜 나가? 여기 내 집이야, 내 집. 내 명의로 된 내 집이니까 나가려면 당신이 나가. 뭐? 나보고 나가라고? 네가 잘못해놓고 아무 죄 없는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그래. 안 그래도 조만간에 집에서 나가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마침 잘 됐어. 더는 당신하고 같이 못 살겠으니까 지금 당장 집에서 나가. 아니 그 여자 만난 지 얼마 됐다고? 평생을 같이 살아온 나보고 집을 나가라는 거야? 지금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용서 못 해주겠는데 지금 적반하장으로 나보고 나가라고? 당신한테 용서받을 생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 없으니까 집에서 나가라고. 도저히 당신하고 같이 못 살겠어. 당신하고 살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당신이 그걸 알긴 아냐고. 내가 뭘 했다고? 나한테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거야? 네가 바람핀 게 나 때문이라는 거야? 네가 바람핀 게 나 때문이냐고? 그래.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어릴 때 여자 한 번 잘못 만나서 지난 40년 동안 지옥처럼 살아온 걸 얼마나 후회한 줄 알아? 내가 당신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지옥 같았다는 거야? 이때까지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었잖아. 결혼하고 40년 동안 나한테도 그렇고 우리 승재한테도 얼마나 잘했던 사람이 여우 같은 년한테 홀랑 넘어가서 지옥처럼 살아왔다는 얘기를 꺼내는 거야? 당신이 나랑 살면서 언제 애교 한 번 부려본 적 있어? 뭐?
애교. 내가 지금 나이가 65인데 당신한테 애교 부릴 나이야? 아니 그러면 지금 말고 젊었을 때도 그랬던 적 한 번이라도 있냐고? 나도 도저히 당신처럼 곰 같은 성격인 사람이랑 같이 못 살겠어. 남자보다도 더 무뚝뚝한 여자랑 같이 못 살겠다고. 그러는 당신은 나한테 먼저 그렇게 표현해 준 적 있어? 나보다도 더 무뚝뚝한 사람이 당신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갈라서자고. 우리 둘이 성격이 너무나도 안 맞는다는 걸 내가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 나도 당신한테 그렇게 표현 못해서 미안하니까 당신도 당신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남자 만나면 될 거 아니야? 당신 지금 하는 말들 진짜 진심이야? 평생 크게 싸운 적 한 번 없이 잘 지내왔으면서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지금 이러는 거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그리고 당신 곧 있으면 일흔이야. 그 여자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당신을 사랑해서 그러는 것 같아. 당신 곧 있으면 일흔이라고. 일흔. 나랑 처음 만났을 때 20대 중반인 이철현이 아니라고. 그리고 당신 솔직히 그렇게 잘생긴 얼굴 아닌 거 몰라? 그 여자가 당신한테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한 거겠냐고. 아, 다 알겠으니까 그만하라고. 미애 씨가 날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내가 지금 이런 결심한 거 앞으로 후회할 일도 없고 당신한테 용서를 빌 일도 없으니 구질구질하게 그만해. 나도 남은 인생 사랑받는 느낌을 받으면서 살고 싶다고. 당신 지금 사랑이라고 그랬어? 어떻게 평생을 같이 살아온 날 두고 그 여자한테 사랑이란 말을 입에 올릴 수 있어? 그날 저녁 저한테 외도 사실을 발각당한 남편은 오히려 모든 잘못을 저한테 돌렸습니다. 그러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여자가 선물해준 향수를 옷에 뿌려대며 집을 나서더군요. 저는 망연자실한 채 소파에 앉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처음 결혼하고 아들 승재를 키워왔던 지난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군요. 정말 울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 나이 먹고 남편한테 버림받고 적반하장으로 집에서 나가란 소리를 들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그런 소리를 듣고도 갈 곳 없는 제 처지가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더군요. 다른 친구들이 집을 공동명의로 바꿔라도 했을 때도 저는 제 남편을 믿었기에 그런 얘기를 입 밖에 꺼낼 생각조차 안 했었는데 왜 안 그랬는지 과거에 제가 너무나 후회스러웠습니다. 이렇게 견딜 수 없이 힘든 일이 생기니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제 아들 승재였습니다. 곧장 아들한테 전화를 걸어 너희 아빠가 여자와 바람을 피고 있고 엄마한테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저희 아들 말곤 없더라고요. 우리 아들 저녁은 먹었어? 엄마가 아들한테 할 얘기가 좀 있어서 저녁 늦은 시간인데도 전화를 좀 걸었어. 응. 엄마, 저녁은 아까 먹었지.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혹시 울었어? 무슨 일이길래 그래? 너희 아빠가 엄마를 두고 바람을 폈어. 조금 전에 그것 때문에 엄마가 아빠랑 싸웠는데 조금 전에 싸우고도 그냥 엄마를 놔두고 그 여자 만나러 나갔어. 아니, 엄마 진짜야? 아빠가 바람을 폈다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아빠가 어디서 여자를 만났다는 거야? 아빠가 내일 모레면 일흔인데 바람을 폈다는 거야? 엄마가 아빠한테 그 여자가 그렇게 좋으면 아예 그 여자랑 살림을 차리라고 했더니 오히려 나보고 집에서 나가래. 이 집이 본인 집이지 내 집이냐고 하면서 다음 주까지 짐 싸서 집에서 나가라는 거 있지. 승재야, 엄마가 정말 미안한데 내가 너희 아빠 얼굴을 도저히 못 보고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너희 집에서 며칠만 있으면 안 될까? 엄마, 우리 집에 온다고? 아니, 근데 아빠가 바람을 폈다니 지금 너무 황당해서 무슨 말이 안 나오네. 아니, 우리 아빠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엄마, 잠시만. 나 아빠한테 전화해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아빠한테 직접 얘기나 한번 들어보고 다시 전화 줄게.
잠시만 기다려. 아들이 5분 정도 있다 다시 전화를 준다 했는데 30분이 넘어도 다시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는 엄마가 걱정도 안 되는 건지 서운하기도 했지만 무슨 바쁜 일이 생겼나 보다 싶어 제가 다시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자기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너무 화가 나서 다시 전화 주는 걸 깜빡했다고 하더군요. 오늘 새벽이나 내일 아침이 되면 다른 여자랑 데이트를 하고 온 남편이 다시 집에 오는 걸 도저히 눈 뜨고 못 지켜볼 것 같아 다시 한번 아들한테 미안한데 며칠이라도 신세를 좀 지면 안 되겠냐 물어봤습니다.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러면 일단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자기 와이프한테도 엄마가 온다고 이야기를 나눠봐야 하니 직접 데리러 오진 못하고 택시비를 줄 테니 택시를 타고 오라고 했습니다. 어디 갈 곳 없는 채 신세의 아들이 데리러 오지 못한다고 서운해할 상황이 아니라 생각하고 간단한 짐을 챙겨 택시를 잡고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승재야, 엄마 왔어. 잠시만 기다려봐. 아들네 집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무슨 얘기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안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들이 들렸는데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는지는 정확히 들리지 않더군요. 뭔가 며느리가 아들한테 큰 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아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일단 들어와. 소민 씨랑 잠시 얘기 좀 한다고. 아니, 승재 씨 잠시만요. 우리 아직 얘기도 안 끝났잖아요. 무슨 얘기를 할 게 있다고 그래요? 우리 엄마가 아들 집에 온다는데 그걸 내가 소민 씨한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랑 승재 씨는 결혼을 한 사이고 여긴 우리가 같이 사는 신혼집이에요. 어머니 명의로 된 집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집도 승재 씨가 사온 게 아니라 저랑 승재 씨랑 정확히 반반 내서 구매한 집 아니에요? 그럼 저한테 미리 동의를 구했어야죠. 제가 집에 친구를 데리고 온다거나 그랬으면 제가 소민 씨한테 당연히 미리 얘기를 했겠죠. 근데 우리 엄마잖아요. 부모님이 아들 집에 못 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가 어디 미국이에요? 여기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천지에 부모가 자식 집에 못 오는 경우가 어딨다고 그러는 거예요? 승재 씨, 말은 똑바로 하세요. 아들 집이라고 하는데 아들 집이 아니라 아들이랑 며느리 집이죠. 이 집의 절반은 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오시는 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미리 말씀을 하고 오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미리 얘기 안 하면 우리 엄마가 여기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엄마 보고 돌아가라고 할까요? 자식된 입장에서 내가 그렇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누가 들으면 제가 아주 못된 며느리라고 생각하겠어요. 미리 말씀을 하고 오셨으면 집도 정리를 좀 하고 반갑게 맞아드렸겠죠. 근데 지금 시간이 밤 11시예요. 이렇게 불쑥 찾아오시는 것도 예의가 아니신 거죠. 제가 설마 하다 아들네 집에서 문전박대를 당하리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한 것도 서러운데 아들네 집에서 이런 대우를 받으니 서러운 감정이 북받쳐서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정말 제 인생에서 이렇게 운수 나쁜 날이 있다니.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라도 저지른 건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렇게 제 앞에서 한참을 다투더니 결국 아들이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이렇게 더러운 꼴까지 당하며 아들네 집에서 머물러야 되나 싶어 그냥 돌아가려고 했지만 바람피고 뻔뻔하게 집에 들어오는 남편을 너무나 보기가 싫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랑 얘기가 길어져서 미안하다고 얼른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며느리가 불편해하는 것 같아 그냥 돌아가야겠다고 하니 한사코 제 손을 잡고 뭔가 며느리가 뭔가 오해를 했던 것 같다며 지금부터는 편하게 있어도 되니 얼른 들어오라고 제 손을 잡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아들 집에 들어오게 됐어도 제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 온 것도 아니고 며느리 말대로 밤 늦은 시간에 신혼집에 불쑥 찾아온 것 같아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거든요. 아들이 자기 침대를 양보하며 거기서 자라고 했는데 제가 절대 그럴 수는 없다고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저도 양심이 있지. 아들과 며느리가 지내는 방을 제가 뺏어서 머물 순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밤이 깊었으니 급한 대로 작은 방에 이부자리를 깔고 누웠는데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남편 말대로 내가 남편한테 감정 표현도 잘 못하고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라 남편이 외도를 했나 스스로를 원망해 보기도 하고 아들 내 집에 머무는 것도 하루 이틀일 텐데 앞으론 어디 가서 살아야 하나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너무 걱정되고 긴장이 되니 입이 바짝 마르더군요. 참다 물을 한 모금 마시러 조용히 주방으로 갔는데 그때 큰 방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대화를 나누는 걸 듣게 됐습니다. 일부러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고 새벽 늦은 시간 주위가 너무 조용하니 원하지 않아도 제 귀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소민 씨, 아무리 그래도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모질게는 못 대하겠어요. 나도 사람인데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요. 그러면 새어머니한테 받은 돈 다시 돌려줄 거예요? 당신한테 정말 미안하게 됐다고 시아버지랑 사랑하는 사이가 된 걸 이해해달라고 주신 용돈들 다 돌려드릴 거냐고요? 그러니까 저하고 상의도 없이 그렇게 큰 돈을 덜컥 받으면 어떡해요? 저희 부모님 일인데 왜 저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이 돈을 받아서 일을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어요? 제가 승재 씨하고 상의를 했어도 결국 받았을 거잖아요? 지금 승재 씨는 본인 마음 편하려고 다 제 탓으로 돌리는 거 아니에요? 승재 씨도 그 돈을 안 원했으면 돈 다시 돌려주라고 하고 아버님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당당히 얘기했겠죠. 제가 처음부터 알았으면 절대 그 돈 안 받았을 거예요. 이미 소민 씨가 돈도 덜컥 받고 그 돈으로 소민 씨가 우리 가게 이전할 곳까지 이미 부동산하고 계약해버렸는데 저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승재 씨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냉정하게 생각해야 해요. 지금 내가 나 좋자고 이러는 것 같아요? 승재 씨나 저나 둘 다 부모님한테 도움 하나 안 받고 빚내서 이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앞으로 우리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 우리 아이는 부자로 살게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 돈으로 승재 씨 가게도 훨씬 좋은 곳으로 옮기고 거기서 열심히 일해서 우리 아이만큼은 부자로 살게 만들어주자고요. 갑자기 제 귀에 들어온 돈 얘기에 그만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아들과 며느리가 그 소리는 듣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조용히 작은 방으로 돌아와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편한테 접근한 여자가 아들과 며느리한테 돈을 줬다는 얘기 같았어요. 제 생각엔 저를 남편한테서 떼어놓기 위해 돈으로 아들을 매수하려고 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 성격상 절대 그 돈을 받을 것 같지 않으니 저희 며느리한테 대신 전해준 것 같았고요. 그래도 그렇지 아들 가게를 확장 이전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돈을 왜 아들한테 준 건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말고 조금 이따 사연 후반부에서 말씀드릴게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 있거든요. 아무튼 저는 그날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엄마 잠은 좀 잤어? 그래도 조금 눈은 붙였어. 엄마 잠자리가 불편할까봐 걱정했는데 그래도 잠은 잤다고 하니 다행이네. 어머니, 저희 집이 불편하시진 않으셨어요? 말씀도 없이 찾아오셔서 조금 불편하실 줄 알았는데. 내가 우리 아들 집에 오는데 불편할 게 어딨니? 여기 어머니 아들 집이 아니라 승재 씨랑 저랑 같이 구매한 집이에요. 공동 명의로 된 집이라고요. 자꾸 아들 집이라고만 하시면 섭섭해요. 소민 씨, 왜 아침부터 엄마를 무안하게 만들어요? 며느리가 돼서 우리 엄마한테 좀 싹싹하게 대하면 어디 덧나기라도 하는 거예요. 아니 맞는 말이잖아요, 승재 씨. 그리고 어머니, 제가 어제는 경황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린 게 있거든요. 나한테 할 얘기가 있다고? 어제 우리 집에서 하루 주무신 거랑 지금 제가 차려놓은 아침밥까지 다 합쳐서 10만 원은 주셔야겠어요. 뭐라고? 지금 나한테 돈을 내놓으라는 얘기야? 이 집에서 신세를 졌으면 제가 먼저 얘기 꺼내기 전에 먼저 주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아들 집에서 밥도 못 얻어먹니? 이미 독립해서 저랑 결혼까지 했는데 밤 늦게 불쑥 찾아오신 어머니 잘못이죠? 소민 씨, 진짜 그만하세요. 제가 경고했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저희 어머니를 대하면 저도 더는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승재 씨는 좀 가만히 있어요. 제가 못할 말 했나요? 진짜 솔직하게 다 말씀드릴까요? 어머니, 지금은 2024년이에요. 2024년에 결혼할 때 남자 쪽에서 집도 하나 안 해오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 결혼할 때 남자 쪽에서 집 안 해온 건 저 말곤 아무도 없다고요. 너 지금 말 다 했어? 결혼할 때 부모가 꼭 보태주라는 법이 어딨어? 우리 세대는 전부 부모 도움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야. 너희 세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몸도 멀쩡한 젊은 사람이 도움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다니 정말이지 이해가 안 가는구나. 돈이 없어서 안 도와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아버님께서 사업하셔서 돈도 많이 버셨는데 어떻게 땡전 한 푼 안 도와줄 수가 있어요? 아버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죽을 때 그 돈 들고 가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자기 아들이 결혼했으면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좀 베풀 줄도 아셔야죠. 소민 씨, 그만하시라고요. 그러면 장인어른이랑 장모님도 안 도와주셨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남자랑 여자랑 같아요? 같냐고요. 정말 못 듣고 있겠구나. 내가 정말 말 안 하고 평생 가슴에 묻어두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내가 어제 새벽에 너희들이 나눈 얘기들 못 들은 줄 알아? 무슨 얘기요?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저는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고 어제 새벽 아들과 며느리가 나눈 대화를 내 귀로 똑똑히 들었고 남편하고 바람난 여자가 며느리한테 돈을 줬다는 것도 다 들었다고 사실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순간 며느리는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그러면 뭐 어쩌겠냐는 식으로 오히려 저를 쏘아붙이더군요. 그러길래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가진 재산의 일부라도 저희한테 주셨으면 제가 그럴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저를 이렇게 못된 며느리로 만든 것도 다 아버님 어머님이라고요. 누구는 아무것도 안 도와주셨지만 새어머니께서 먼저 저희 도와주시겠다고 돈을 주시는데 그걸 안 받을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고 숙박비랑 밥값 지금 제 계좌로 보내세요. 뭐라고? 새어머니, 이게 정말 보자 하니깐 며느리가 하는 어이없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는데 남편하고 바람난 여자를 새어머니라고 부르는 며느리를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며느리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어요. 아들도 며느리의 행동들이 선을 넘었다고 생각한 건지 제가 며느리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도 말리지 않고 한숨을 쉬며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며느리를 잡고 흔들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목이 쉴 때까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몇 분을 그렇게 하니 저도 더 이상 힘이 없더라고요.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곧장 아들네 집에서 나왔습니다. 아들은 자기도 며느리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어제 제가 아들 집에 간다고 했을 때 처음 알았다며 정말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그 돈도 돌려줄 거고 자기는 아빠하고 바람난 그 여자가 새엄마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더 이상 그 집에 머무를 순 없었습니다. 짐을 챙겨 떠나려고 하자 아들이 무릎을 꿇고 이대로 엄마가 집에서 떠나면 평생을 불효자로 살게 될 것 같으니 집에 계속 머물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바람을 핀 건 남편이고 남편하고 바람난 여자한테 돈을 받은 건 며느리인데 제 아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래도 며느리랑 이렇게 몸싸움까지 했는데 아들 집에 더 머물 순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모텔방에서 며칠을 지내다 작은 원룸을 구해
원룸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원룸에서의 생활이 아직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지만 이렇게 발 붙일 곳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남편하고 바람난 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돼서 형사처벌은 안 받지만 여전히 민사소송은 가능하더라고요. 다행히 아들과 며느리가 새벽에 나눈 대화를 듣고 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녹음 버튼을 눌러놨었고 증거로도 제출할 생각입니다. 그러던 중 바로 어제 남편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오더군요. 더 이상 남편하고 할 얘기도 없고 하고 싶으면 재판받을 때 법정에서나 하라며 전화를 안 받고 있었는데 전화가 수십 통 오길래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제 와서 그게 무슨 말이야? 나 같은 여자랑 도저히 못 살겠다면서? 정말 미안한데 소송 건 거 취하 좀 해주면 안 될까? 나 그 여자랑도 벌써 다 끝났어. 당신 말대로 날 사랑한 것도 아니었고 모두 내가 벌어놓은 돈을 노리고 온 거였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평생을 같이 살아온 당신을 두고 한눈을 팔다니.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 그 여자가 당신한테서 날 떼놓으려고 며느리한테 돈까지 찔러줬던 거 알아? 나도 지금 그 여자한테 사기당해서 진짜 가진 것 하나 없어. 빈털털이라고. 그런데 민사소송까지 걸어오면 진짜 나보고 죽으라는 소리밖에 더 되겠어?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부탁이야. 나는 더 이상 당신하고 할 말 없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법정에서 하든지 아니면 내 변호사 통해서 얘기해. 그리고 날 집에서 쫓아낼 때 길에 나앉으라고 그랬던 거 아니었어? 당신도 어디 한번 길에 나앉아봐. 이렇게 되니까 머리가 아찔하지? 사연을 제보하고 있는 지금도 저는 절대 저희 남편을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저를 버리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겠다며 저를 집에서 쫓아낸 게 누군데 그 여자한테 사기당하고 저한테 손해배상까지 해야 될 위기에 처하니 이제야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 사과를 받아줄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을까요? 손해배상을 통해 위자료를 받으면 그 돈으로 작은 전셋집을 구해서 앞으로 남은 제 인생을 스스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어쩌다 인생 말년을 바라보는 시기에 이런 기구한 일이 일어난 건지 세상이 참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어떻게든 힘을 내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들은 결국 며느리가 말도 없이 계약한 부동산을 해지하고 다시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계약금은 못 받겠지만 이런 돈은 받을 수 없다고요. 그리고 며느리한테 이혼을 하겠다고 통보했더니 사돈댁에서 2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딸한테 확실히 얘기해 둘 테니 이번 한 번만 넘어가 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소식이 들리는 대로 댓글을 통해 제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억울하고 서러운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날씨도 선선해지고 가을이 오려고 하나 봅니다. 환절기에 다들 건강 유의하세요. 저는 비록 힘든 일을 겪고 있지만 어떻게든 힘내서 인생을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 저처럼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도 그럴 테니 같이 힘내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사연을 많은 분들이 듣고 많은 분들이 저희 마음을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어떤 말이든 좋으니 저에게 위로가 되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김민호! 너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 가게는 엄마한테 목숨과도 같은 가게야. 평생을 다 바친 가게라고. 처음부터 엄마가 날 안 자르고 약속했던 대로 가게를 나한테 물려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자격도 없는 사람한테 가게 물려주고 아들은 모른 척 하는데 나보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말은 똑바로 해야지. 내가 널 자른 게 아니라 네가 3달도 못 버티고 네 발로 나간 거잖아. 그리고 선희 이모는 엄마랑 같이 30년 넘게 이 가게에서 동고동락했던 사람이야. 코로나 때 가게 월세도 못 낼 때 월세도 같이 나눠 내준 사람이라고. 엄마, 정신 좀 차려. 선희 이모는 직원이고 나는 엄마 아들이야. 내가 직장까지 그만두고 가게 물려받으려고 고향에 왔는데 그런 아들을 내쫓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직원 이모한테 가게를 물려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대학까지 나와서 이런 허드레일 못하겠다고 했던 게 누군데 지금 와서 딴소리야? 설거지도 못하겠고 불판 가는 것도 못하겠고 손님들 상에 숯불 넣는 것도 뜨거워서 도저히 못하겠다면서 그러면서 무슨 수로 고깃집을 운영하겠다는 거냐고. 그런 건 직원들 뽑아서 그 사람들한테 시키면 되는 거잖아. 몸 쓰는 일은 직원이 하고 나는 머리 쓰는 일만 하면 될 거 아니야. 사장이 직원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가게가 유지가 되는 거야. 네가 대학을 나왔든 초등학교도 안 나왔든 손님들이 그런 거 신경이나 쓸 것 같아? 이런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는 너한테 어떻게 가게를 물려줄 수 있겠니? 너라면 그렇게 하겠어?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옛말도 모르냐고. 엄마는 어떻게 된 게 다른 부모들하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 썩은 피보단 차라리 물이 더 나은 법이야. 너 같은 걸 자식이라고 둔 내죄야 내죄. 2번 다시 엄마한테 연락하지 마. 그리고 네가 벌인 용서받지 못할 짓들. 무슨 일이 있어도 죄값 받게 만들 거니까 명심하고 있어. 세상사 인과응보란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에서 나고 자란 60대 후반 안미희라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고깃집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별다른 교육을 받지 못했던 저희가 먹고 살기 위해 선택한 게 고깃집이었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가난했었던 저희는 맨손으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가게 차릴 돈도 없어서 처음 길에서 노점상을 시작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눈 한 번 감았다 떴더니 어느새 40년이란 세월이 지나가 있네요. 처음 노점상을 시작할 때부터 어엿한 가게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지금까지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의 길에서 노점상을 운영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죠. 아가씨! 누가 여기서 장사하래? 여기서 장사를 할 거면 먼저 우리한테 허락부터 받아야 할 거 아니야? 네. 누구신데 저희 가게에 와서 그러세요? 여기서 장사하면서 내가 누군지 몰라? 길에서 장사하면서 우리 허락도 안 받고 장사하다니. 젊은 사람들이 배짱 하나는 좋네. 긴 말 할 거 없고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올 테니까 돈 준비해놔. 네. 저희 지금 이 노점도 남편 친구한테 빌린 돈으로 산 거고 지금은 정말 땡전 한 푼 없어요. 아니 장사를 하면 세금을 내야 할 거 아니야? 다음 달에 찾아왔는데 돈 준비 안 해놓으면 그땐 더 이상 말로 안 해. 당신 남편한테도 똑똑히 전해. 그럼 저희가 자리 잡을 때까지 몇 달만이라도 그냥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빌린 돈 갚기도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세상에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 아가씨나 아가씨 남편이나 둘 다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돈 준비해 놓는 게 좋을 거야. 길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정말 별의별 일들을 다 겪었습니다. 자릿세를 뜯으러 오는 조직폭력배들부터
고기값과 술값을 안 내고 도망가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만나게 되는 게 노점상이었죠. 몸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지칠 때도 많았지만 언젠가는 번듯한 가게를 차리겠다는 꿈을 꾸며 매일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정말 저희 부부의 청춘을 다 바쳐서 장사를 했습니다. 1년에 명절 당일 딱 2번 쉬고 주말도 없이 노점을 운영했습니다. 피땀 흘려 장사를 해왔다는 게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노점상 생활 10년 만에 저희 부부도 드디어 작은 가게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건물에 깔끔하지도 않은 실내 내관이었지만 저희 부부 인생의 가장 뿌듯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정말 저희 자식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못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게 얻은 가게였지만 조금 아쉽게도 원하던 대로 대박이 터지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빚을 질 정도로 장사가 안 됐던 것도 아니고요. 비록 작은 고깃집을 운영하지만 그래도 아들이랑 딸을 공부시킬 수 있었고 대학도 보낼 수 있었으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30년 넘게 한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장사를 해오고 있었는데 우리 가게에 생각지 못했던 큰 위기가 닥치게 됐습니다. 바로 코로나였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일이라 많은 분들이 똑똑히 기억하시겠지만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마스크를 못 구해서 마스크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었고 가게들마다 인원 제한이 있어 자영업하는 사람들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코로나였습니다. 저희 가게도 정말 폐점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저희 고깃집은 아무래도 점심 손님들보다는 저녁에 술 한잔 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가족 단위 손님보다는 직장인들끼리 저녁에 술 한잔 하러 오는 가게였는데 정말 손님이 뚝 끊기더라고요. 우리 부부가 정말 힘들게 운영해온 가게인데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다고 생각해 저희도 탈출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배달이었어요. 처음엔 중국집이나 치킨집들만 하는 게 배달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심지어 커피 한 잔까지 배달이 되는 시대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리 고기를 구워 포장 용기에 담아 배달을 시작했는데 그게 뜻하지 않게 대박이 났어요. 그때까지는 저희 부부랑 오래된 직원 동생 이렇게 3명이서 가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근데 저희도 어느새 60 중반이고 직원 동생도 내일 모레면 60이 되는데 손님들이 밀려오니 정말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남편은 허리 디스크가 생겨서 사실상 가게 일에 손을 뗀 지 좀 됐었거든요. 하루 종일 앉지도 못하고 일어서서 뛰어다니니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발이 아파 도저히 잠에도 들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직원을 1명 더 구해야겠다 싶었죠. 저희 부부에겐 자식이 2명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서울에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고, 둘째 딸은 서울에서 여행사를 다니다 코로나 때 직장을 잃고 집에서 쉬면서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었죠. 때마침 딸이 집에 내려와 있으니 딸에게 용돈을 좀 줄 테니 가게 일을 잠시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딸 요즘 공부는 잘 돼? 코로나도 언젠가는 끝이 날 거니까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항상 힘냈으면 좋겠어. 응. 엄마, 직장도 잃고 집에서 다른 자격증 공부하려고 하니까 공부도 손에 안 잡히고 집중도 안 되고 요즘 너무 힘드네. 내가 일을 못해서 잘린 것도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너무 힘이 빠져. 그래도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다 보면 언젠간 반드시 좋은 일도 생길 거야. 엄마 아빠도 길에서 노점 상하다 작은 가게지만 고깃집 운영하면서 살고 있잖아. 요즘 공부가 잘 안 되면 기분 전환할 겸 가게 일 좀 도와주러 올래?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것보다 그래도 밖에 나가서 좀 움직이면 우울한 기분도 조금 괜찮아질 것 같은데 엄마가 용돈도 챙겨줄게. 그럼 며칠만이라도 엄마 도와주러 가게에 좀 나가볼까? 나도 너무 집에만 있으니까 사람이 더 지치는 것 같아서 저녁에 알바라도 몇 시간 할까 고민 중이었거든. 알바할 거면 다른 가게에서 하지 말고 엄마 가게에서 하면 되지. 엄마가 잘 챙겨줄게. 그리고 같이 일하는 이모도 널 얼마나 좋아하는데 아마 친딸처럼 잘 대해줄 거야. 그럼 알겠어, 엄마. 내일 몇 시까지 가면 돼? 손님들이 보통 점심시간대랑 저녁시간대에 몰리니까 오전 11시쯤까지 오면 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져서 너무 힘이 들었는데 그래도 딸이 도와주러 오니 한결 수월하더군요. 사람 한 명 있고 없고 차이가 정말 크더라고요. 처음엔 딸이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기분 전환 겸 일주일 정도만 가게 일을 도와주기로 했었는데 딸이 제 생각보다 일을 잘했고 딸도 어느 정도 적성에 맞아 하는 것 같았어요. 고깃집 일이 힘들어서 사실 젊은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러 오면 며칠 못 버티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숯불을 손님들 상에 넣어주는 일을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고맙게도 제 딸은 정말 씩씩하게 잘 버텨내줬고 손님들한테도 너무 싹싹하게 잘해서 손님들이 용돈까지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딸을 한번 설득해보고 싶었습니다. 다시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계속 이 엄마를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요. 그리고 딸이 제 생각보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사실 저도 다른 욕심이 생겼거든요. 제가 앞으로 장사를 오래 해봤자 10년 정도 더 할 것 같은데 딸이 원한다면 가게를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딸이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 어쩌면 저희 부부가 운영해왔던 것보다 더 운영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행히 딸도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제대로 가게 일을 배워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1년 넘게 같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길고 길었던 코로나도 드디어 끝이 났고 저희 식당도 다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배달 손님들뿐만 아니라 가게에 드시러 오시는 분들도 다시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그때쯤 우리 가게가 또 하나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희 가게는 저와 비슷한 연배의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찾는 가게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20대 대학생들부터 30대 우리 자식 또래 손님들이 찾아 주시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저희 가게가 인터넷에서 유명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가게가 그렇게 특출난 것도 없는데 인터넷에서 왜 유명해졌는지 찾아봤더니 오래된 노포라고 유명세를 탔다더군요. 몇십 년 된 허름한 가게들을 노포라고 부른다는데 젊은 사람들 중에 그런 감성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사실 저희가 이걸 노린 건 절대 아니거든요. 수리를 했어도 진작에 했었어야 해요. 수리도 하고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해야 한다고 늘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장사를 더 해봤자 길어야 10년이라는 생각에 피일차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게에 그런 허름한 느낌이 뜻하지 않은 대박을 가져다 준 거였죠. 저희 가게 앞에 손님들이 대기표를 받고 줄을 서게 되리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가게를 시작한 지 40여 년 만에 처음 겪는 일이라서 기쁜 것도 있었지만 사실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매달 손님들만 쳐내기에도 너무 바쁜데 가게를 직접 찾아오는 손님들까지 줄을 서 있으니 마음만 너무 조급해지더라고요. 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다는 소식이 서울에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 아들 귀에도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저희 딸이 말했거나 저희 남편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아들이 전화를 와서 요새 가게가 많이 바쁘다던데 괜찮냐고 물어보더군요. 엄마 요즘 가게에 손님들이 많아져서 많이 힘들다고 하던데 괜찮아? 민호야. 요즘 갑자기 손님들이 많아져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 몸이 힘들긴 힘드네. 엄마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런지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가 회복이 안 돼. 민지가 도와주는데도 많이 힘들어? 아빠도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니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진 않고 직원 한 명 더 뽑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응, 직원 한 명 더 뽑긴 해야 하는데 가게에 사람들 줄 서 있는 거 보면 그냥 돌아가 버리더라고. 비슷한 시급 받는 거면 손님 없는 곳에서 편하게 일하고 싶은 거겠지. 엄마도 이해해. 같은 돈 받는 거면 굳이 고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것도 그런데 엄마랑 선희 이모 그리고 민지까지 여자만 3명이잖아. 남자 직원이 한 명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나 지금 일하는 회사 곧 그만둘 생각이거든. 아니,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왜? 매일같이 야근해야 하고 야근 안 하면 회식 따라가야 하고 직원들 수준도 떨어져서 어휴 도저히 그 인간들하고는 같이 직장 생활 못하겠어. 나도 잠시 고향에 내려가서 가게 일 좀 도와줄게. 너가 도와주겠다고 하는 건 엄마가 정말 고마운데 엄마 생각엔 조금 힘들더라도 계속 직장에 다니는 게 맞지 않나 싶어. 자영업보다 안정적이잖아. 나도 혼자서 충분히 생각해보고 내린 결론이야. 엄마 밑에서 일하다가 내가 모아놓은 돈으로 2호점을 차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요즘 인터넷에서도 유명해지고 하는 거 보니까 2호점 차리면 내가 직장에서 버는 것보다 훨씬 잘 벌 것 같기도 하고. 민호야, 장사라는 건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법이야. 지금 잠시 인터넷에서 유명해져서 손님들이 줄을 서고 있지만 한 달 뒤에도 계속 1월이란 보장이 없는 게 장사고 자영업이야. 엄마 생각엔 그냥 회사 생활 계속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 회사의 사표는 벌써 던져놨어. 내가 그래도 대학교도 나오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했으니까 엄마 가게 운영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한번 믿어줘. 저는 정말 가게에 대한 애착이 컸습니다. 한 평생을 함께한 가게였으니 저희 분신과도 같은 존재였죠. 그래서 지금 같이 일하는 딸이 가게 일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 분신과도 같은 이 가게를 우리 딸이 물려받아서 이 가게가 더 번창하고 더 많은 손님들로 북적이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자식들이 계속 직장 생활을 하는 게 더 나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식들이 직장 생활을 하며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는 걸 보니 자영업보다 돈은 적게 벌더라도 안정적인 게 최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당장 한 달 뒤, 2달 뒤에 가게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은 안 가지고 살 테니 말이에요. 그래서 딸이 가게 일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고 했을 때 너무나 기뻤던 것도 맞지만 아들이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니 정말 말리고 싶은 것도 제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몇 번을 더 말려봤지만 결국 저희 첫째 민호도 제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둘째 민지처럼 첫째 민호도 열심히 일을 해줄 거라 기대를 했지만 전혀 제 기대에 못 미치더라고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던 걸까요? 저랑 같이 평생을 동고동락했고
곧 환갑이 되는 직원 동생 선이, 그리고 저희 둘째 딸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다 첫째 아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도 2달 넘게 일을 했으면 지금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찾아서 해야 하는데 제가 입을 대기 전까지 늘 멀뚱히 서 있기만 하더라고요. 야단도 치고 싶었지만 아들 기가 죽을까봐 꾹 참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결국 가게가 발칵 뒤집히는 일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민호야, 너 여기 앉아봐. 엄마가 너 왜 부른지 알지? 응, 엄마가 먼저 나한테 무슨 일인지 얘기를 해야지. 나한테 왜 불렀냐고 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 너 선이 이모한테 잘못한 거 있어 없어? 엄마가 다 알고 부른 거니까 왜 그랬는지 사실대로 얘기해. 선희 이모가 그걸 또 엄마한테 고자질한 거야? 너 선이 이모한테 뭐라고 얘기했어? 선이 이모가 불판 좀 갈아라고 시켰더니 너한테 명령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내가 못할 말했어. 엄마가 사장이고 난 엄마 아들이잖아. 선희 이모가 나보다 이 가게에서 오래 일했어도 나한테 그렇게 명령을 하면 안 되지. 결국 이 가게 물려받을 사람은 나인데 나중에 내가 사장이 됐어도 나한테 그렇게 명령을 할 거야. 이참에 누가 더 윗사람인지 확실하게 해둬야지.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누가 너한테 이 가게 물려준대? 네가 우리 가게 와서 일하는 꼴 좀 봐. 엄마가 가게에 있는데도 일을 이따위로 하는데 어떻게 너한테 가게를 맡기겠어? 그리고 선이 이모한테 가서 당장 사과해. 너가 그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야. 선이 이모가 엄마 아빠랑 같이 일해온 세월이 30년이야. 너보다 훨씬 우리 가게에 대해서 잘 알고 가게가 어려울 때마다 얼마나 가게를 위해서 희생해온 사람인데 너가 우리 가게에 온 지 고작 얼마 됐다고. 엄마도 평생 해본 적 없는 갑질을 하고 있어. 저희가 노점상을 하다 처음 가게를 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처음 고깃집을 오픈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와 평생을 함께 해온 선이었어요. 선이도 내일 모레 60이 되는데 새파랗게 어린 저희 아들이 선이에게 갑질을 했다니 정말 화가 나서 뚜껑이 열리더군요. 어떻게 보면 가게 운영에 있어서는 저는 저희 남편보다도 선이를 더 믿고 의지해 왔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고 가게가 휘청거릴 때 심지어 가게 월세도 같이 나눠서 내주었던 사람이 선이었어요. 항상 가슴속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갑질을 했다고 하니 너무 미안해서 차마 고개를 못 들겠더군요. 저희 아들 머릿속에는 오로지 2호점을 얼른 차려서 사장 노릇을 하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했고 가게 일을 배우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몸으로 일하고 몸으로 부딪히며 배워야 하는 게 장사일인데 어찌나 몸을 쓰기 싫어하던지 아들이 아니었으면 잘라도 진작에 잘랐을 거예요. 매일같이 일하기 싫어 죽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던 아들이 어느 날 저한테 따지듯이 물어보더군요. 엄마! 내가 언제까지 가게에서 허드레일만 해야 해? 내가 이러려고 고향에 내려온 거 아니라고! 민호야,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너가 가게에서 일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그런 말을 꺼내는 거니? 그리고 허드레일이라니? 음식들 서빙하고 불판 바꾸고 숯불 넣고 설거지하는 일들이 허드레일이라는 거야? 그럼 그게 허드레일이지 다른 게 허드레일이야? 이럴 거면 다른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랑 다르게 뭐냐고! 네 말대로 2호점을 차려서 가게를 운영하게 되면 평생 동안 해야 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야. 넌 앉아서 놀고 직원들 뽑아놓고 직원들한테만 시킬 생각이야? 사장이 직접 안 움직이면 절대 가게는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는 거 몰라? 아니 나는 대학교도 나오고 서울에 있는 회사에서도 일하다 내려온 사람이잖아. 나처럼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몸쓰는 일을 해야 돼? 나는 가게를 운영하고 싶어 내려온 거지 직접 몸쓰는 일을 하러 내려온 게 아니라고. 대학 나온 거랑 네가 몸쓰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자영업 하는데
너가 대학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건 손님들이 아무런 관심도 없어. 대학 나왔다는 그런 얄팍한 자존심 못 버릴 거면 더 이상 너 데리고 일할 순 없으니까 짐 싸서 다시 서울로 올라가던지 가게에서 밑바닥부터 배우던지 네가 선택해. 첫째 아들은 결국 어떻게 자식한테 이럴 수 있냐고 화를 내며 더 이상 저희 가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태도로 인생을 산다면 어떤 일이든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 잔소리를 하자 듣기도 싫다는 표정을 지으며 곧장 짐을 싸고 서울로 올라가 버리더군요. 사실 아들이 가게에 안 나온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었어요. 어차피 가게에 나와도 일도 안 하고 멍하게 시간만 보내던 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들이 서울로 올라가고 몇 달 뒤 여전히 매일같이 줄을 서고 있는 손님들을 보고 저는 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바로 2호점을 차리게 된 거죠. 원래 1호점을 조금 확장하려고 했는데 부동산에 가보니 마땅한 물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규모로 5분 정도 거리에 2호점을 차리게 됐습니다. 1호점은 저와 딸이 운영하고 2호점은 직원 동생 선이한테 맡기게 됐어요. 코로나 때 가게 월세까지 같이 내주고 평생을 함께 해온 선이한테 작은 보답을 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사실 선이도 6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힘들만도 한데 이젠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2호점 수익을 저와 나눠 가지게 되니 더 열심히 일을 해주더군요. 2호점에 추가로 직원을 뽑는 것도 모두 직원 동생 선이가 알아서 하고 저는 가게를 차리는데 제 돈이 들어갔으니 수익의 일부분만 가져오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2호점을 차리고도 한동안은 계속 장사가 잘 됐습니다. 혹시 손님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너무 걱정했는데 천만다행이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2호점의 손님이 뚝 줄어들더군요. 그래서 혹시 직원 동생 선이가 2호점을 오픈하며 요리법을 바꿨나 싶어 직접 가서 먹어봐도 전혀 변한 것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손님이 없던 것도 아니고 있던 손님들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끊기니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귀신같이 손님이 끊기니 하루하루 속만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딸이 저한테 보여줄 게 있다며 휴대폰을 가지고 오더군요. 그러고는 2호점에 달린 리뷰들을 보여주는데 아니 어떻게 된 일인지 온통 1점짜리 리뷰들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거 봐. 선이 이모가 차린 2호점에 갑자기 저번 달부터 1점짜리 악성 리뷰들이 계속 달리고 있어. 아니 왜 그런 거야? 선이가 절대 그렇게 가게를 운영할 사람이 아닌데 뭐가 문제길래 그러는 거야? 아니 2호점 사장이 싸가지가 없다. 음식에 벌레가 나왔다. 절대 가지 마라. 이런 리뷰들이 하루에도 몇 개씩 달리는데 나도 이해가 안 가서 리뷰들을 자세히 봤거든? 이거 리뷰 쓴 사람 아이디가 다 비슷한 거야. 이거 분명히 누가 일부러 이러는 거야.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니 진짜 1점짜리 리뷰를 쓴 사람들 닉네임이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분명히 누군가 수작을 부리는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게 근처에 새로 생긴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2호점 주위에 다른 고깃집이 없습니다. 기존에 장사 잘하고 있던 고깃집이 있었다면 저희도 부담스러워 근처에 차리지 못했을 거예요. 일단 선이한테도 이 사실을 얘기해줘야 할 것 같아서 곧장 2호점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도대체 누가 이런 악성 리뷰들을 쓰는 건지 찾아내고 싶어서 하루 종일 2호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게에 하루 종일 앉아 있는다고 해도
그런 리뷰들을 쓴 사람이 누군지 찾아낼 방법이 있을 리가 없었죠. 너무 속이 상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터지려고 하는데 오랜만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와 다투고 서울에 다시 올라간 이후로 처음 오는 아들 전화였습니다. 엄마! 민지한테 소식 들었는데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제가 가게에 없으니까 제대로 운영도 안 되잖아요. 민호야, 너가 있든 없든 엄마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너부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했으면 좋겠어. 너 일하는 모습 보니까 엄마는 너가 너무 걱정이 된다. 아니 그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민지랑 선희 이모보다 머리는 훨씬 똑똑하다니까요. 이제는 그냥 무식하게 가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저처럼 대학도 나온 사람이 머리를 쓰면서 똑똑하게 운영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절대 2호점 못 내주겠다고 하셨으면서 왜 선희 이모한테는 2호점을 내주신 거예요? 제가 남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난 대학도 안 나오고 고등학교도 다 못 마쳤어도 우리 가족이 밥 굶는 일 없이 잘만 운영해왔어. 장사하는데 쓸데없이 자꾸 대학 얘기가 왜 나오는 거니? 전화해서 엄마를 위로는 못해줄 망정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있어. 그만 끊는다. 너랑 더 할 말 없어. 엄마한테 위로는 못해주고 본인을 자른 채 탓을 하고 있는 아들을 보니 울적했던 기분이 더 울적해졌습니다. 저도 그렇고 선희도 그렇고 둘 다 멍하니 가게에 앉아 있는데 그때 배달 주문이 한 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선희가 갑자기 이 사람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사실 배달 주문이 들어와도 점주 입장에서는 손님들 아이디나 닉네임을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시켰는지 알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잘 시키지 않는 메뉴에 추가 메뉴 구성까지 한두 달 전부터 항상 똑같이 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범인인 것 같다는 직감이 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항상 가게 인근에 있는 모텔을 돌아다니며 주문을 시킨다고 그러더군요. 저는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우리 가게에 이렇게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너무 궁금해서 배달해주는 아저씨를 따로 부르지 않고 직원 동생 차를 타고 직접 배달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 사람한테 왜 자꾸 별점 1점짜리 리뷰들을 악의적으로 다느냐, 항의를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진상 손님들에게는 아무리 좋게 말을 해도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걸 지난 40여 년 장사를 하면서 깨달았거든요. 그래도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이길래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주문이 들어온 모텔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부터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겁이 많은 성격이라 그런지 너무 긴장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달 왔습니다. 배달시킨 지가 언젠데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예요? 아니, 잠시만. 너 설마 혹시 목소리를 듣자마자 정말 큰일 났구나 싶었습니다. 말 그대로 머릿속이 하얘지고 몸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민호야! 서울에 있어야 할 네가 여기서 왜 엄마 가게 음식을 시켜 먹고 있는 거야? 아니 그게 오늘 회사에서 여기로 출장 가라고 해서 고향에 온 김에 한번 시켜 먹어봤어. 엄마한테 너 다시 취직했다는 말도 없었잖아. 너 아직 일 쉬고 있는 거 아니었어? 그게 사실 저번 주에 다시 다른 회사에 취직했거든. 그럼 오늘 말고 2달 전부터 지금까지 시켰던 주문들은 뭐야? 2달 전부터 일주일에 몇 번씩 주문시켰었잖아. 엄마가 모를 줄 알아? 이렇게 주문시키는 사람이 너밖에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리고 엄마 가게 음식 먹고 싶으면 그냥 엄마 가게에 오면 되는 걸. 왜 네가 따로 주문을 한 거냐고. 엄마한테 자꾸 거짓말하지 마. 도대체 왜 별점 1점짜리 리뷰들을 남기면서 음식 맛이 변했니?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니?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한 거냐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라는 녀석이. 엄마가 다른 사람이랑 헷갈린 거겠지? 나 엄마랑 더 할 말 없으니까 자꾸 이것저것 따지면서 물어보지 마. 아니, 엄마, 솔직한 말로 내가 내 돈으로 음식 주문시키고 내가 내 마음대로 리뷰 적겠다는데 엄마가 무슨 상관이야? 나도 내 돈 주고 시킨 거야. 엄마한테 공짜로 얻어먹은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리뷰에 무슨 소리를 적든 다 내 마음이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너 진짜 엄마랑 선이모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어? 우리가 너한테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길래 아들이라는 녀석이 자기 엄마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이런 천하의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게 내 아들이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어. 내가 이때까지 진짜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동안 2호점에 의도적으로 악성 리뷰들을 달고 손님을 뚝 끊기게 만들었던 바로 그 인간이 우리 아들이었다는 사실에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화가 난다기보다 오히려 너무 서럽고 속이 상했습니다. 노점상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고생했던 기억들도 스쳐 지나가고 정말 나 자신을 희생해가며 자식들한테만큼은 잘해주려고 평생 노력해왔는데 어떻게 그런 엄마 등 뒤에 칼을 꽂을 수가 있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울 정도로 서럽고 슬펐습니다. 애초에 엄마가 가게에서 날 자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2호점을 나한테 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잖아. 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선희 이모한테 2호점을 줘서 사람을 못된 사람으로 만드냐고. 선이가 자격이 없긴 왜 없어? 누구보다 2호점 차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선이야. 네가 선이보다 우리 가게에 대해서 잘 알아? 엄마 가게 도와주러 온다더니 3달도 못 버티고 도망간 게 너 아니었어? 그러면서 무슨 2호점을 물려받겠다는 거야? 엄마, 정신 좀 차려. 선희 이모는 직원이고 나는 엄마 아들이야. 그러는 엄마는 아들이 직장까지 그만두고 2호점 좀 차려보겠다고 고향에 내려왔는데 그런 아들을 쫓아내고 선희 이모한테 2호점을 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민호야, 너야말로 제발 정신 좀 차려. 선희 이모는 엄마랑 30년 가까이 같이 일을 해온 사람이고 정말 너 못지않게 엄마한테는 가족 같은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쫓아낸 게 아니라 너가 스스로 더는 일을 못하겠다며? 설거지도 못하겠고 불판 가는 것도 못하겠고 손님들 상에 숯불 넣는 것도 뜨거워서 도저히 못하겠다면서 그러면서 무슨 수로 고깃집을 운영하겠다는 거냐고. 그런 건 내가 알아서 직원들 뽑아서 직원들한테 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아들한테 그 정도도 못해줘.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옛말도 모르냐고. 썩은 피보단 차라리 물이 더 나은 법이야. 너 같은 걸 자식이라고 둔 내 죄야 내 죄. 내가 엄마 가게에서 잠시 일할 때도 엄마는 항상 선희 이모 편만 들었잖아. 내가 선희 이모한테 한 소리 했다고 얼마나 나를 무안하게 만들었냐고. 그래서 내가 그때 너한테 혼을 좀 냈다고. 앙심을 품고 이런 몹쓸 짓을 벌였다는 거야? 민호야, 지금 이 순간부터 너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야. 더 이상은 널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2번 다시 엄마한테 연락도 하지 말고 집에도 찾아오지 말고 가게에도 얼씬거리지 마. 그리고 지난 2달 동안 네가 벌인 용서받지 못할 짓들 무슨 일이 있어도 법의 처벌을 받게 만들 거니까 이 엄마를 원망하지 마렴. 세상사 인과응보란다. 저는 그날 이후 2번 다시 아들과 어떤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명예훼손으로 아들을 고소했습니다. 처음에 아들은 제가 겁만 조금 주고 얼마 안 지나 고소를 취하해 줄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런 연락도 없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오자 그때서야 깜짝 놀라 저희 딸에게 자신을 좀 도와달라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민지야, 내가 아무리 전화를 해도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아서 그런데 제발 엄마한테 대신 말 좀 전해주면 안 될까? 오빠가 무슨 낯짝으로 엄마한테 할 말이 있다고 나한테까지 전화를 거는 거야? 부모님이랑 선희 이모가 40년 넘게 평생을 고생하며 만들어 놓은 가게를 작정하고 망하게 만들려고 했으면서 무슨 염치로 전화를 건 거냐고. 아들인 나보다 선희 이모를 더 챙기는 것 같길래
너무 질투가 나서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 제발 엄마한테 오빠가 합의를 좀 보고 싶어 한다고 꼭 좀 전해줘. 합의? 엄마한테 오빠가 합의를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해달라고? 진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엄마가 오빠한테 합의금을 받으려고 오빠를 고소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돈 없어도 엄마가 앞으로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 없어. 제발 철 좀 들어. 맨날 자기 입으로 좋은 대학 나왔다고 자랑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세상 사는 머리가 안 돌아갈 수가 있어. 민지야, 내 말은 그게 아니고, 근데 너도 용돈 필요하지 않아? 엄마하고 오빠하고 합의보게 도와주면 오빠가 너한테 진짜 용돈 두둑히 챙겨줄게. 너도 오빠가 전과자가 되는 걸 바라는 거 아니잖아. 그치? 진짜 너가 섭섭하지 않게 넉넉하게 돈 챙겨줄 테니까 엄마하고 오빠하고 만날 수 있게 자리 한 번만 마련해줘. 야, 김민호. 아직도 이해가 안 가? 지금 나한테 전화해서 돈으로 합의 볼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미안하다라는 말이 먼저 나와야 하는 거야. 자식이 돼서 부모 등에 칼을 꽂아버렸으면 정말 죄송하다고 용서부터 구해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엄마랑 선희 이모 앞에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뭐 얼마면 합의를 할 수 있냐고? 제발 정신 좀 차려. 진짜 언제 사람 될래? 경찰이 본격적으로 아들을 조사하자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들이 따로 알바까지 고용해서 악의적인 리뷰들을 달았다고 하더라고요. 2호점에 방문해서 주문시킨 고기들을 제대로 굽지도 않고 다 남기고 갔던 손님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자 아들을 용서할 수 없다는 제 생각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이참에 아들의 저런 못된 버릇과 마음씨를 고쳐놓지 않으면 분명 앞으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제가 부모인데 아들한테 너무 매정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들한테 당한 배신감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 말대로 아들이 내 자식이니 평생을 함께 해온 직원 동생에게 갑질하는 것도 눈 감아주고 능력이 되든 안 되든 2호점을 차려주고 그렇게 무조건 아들이라고 감싸도는 건 정말 부모로서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제 결정이 맞다고 공감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아들한테 받은 큰 상처들을 잘 극복하고 다시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댓글로 위로의 한마디를 적어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말 못할 제 사연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인생 이야기 운영자분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고마움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다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남기신 것을 보니 가장 큰 힘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